인생 주식, 우리는 한 번쯤 꿈을 꿉니다. 텐베거, 그것도 한 종목의 몰빵에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 시청자님들은 반드시 이 영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터팬이 감히 말씀드리건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인생 주식을 알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 급등, 아래 보이는 종목이 바로 2000%가 급등한 텐버거 종목 메리츠 금융 지주인데요.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텐베거 종목, 왜 인생 주식이 될 이 기업에 투자를 안 했을까?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은 확실히 텐베거 종목을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누군가는 패닉에 빠질 때요, 진짜 고수는 큰 수익에 확신합니다. 물리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주식 인생을 피터팬이 바꿔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른다고 돈 안 드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재용 회장의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삼성물산이 있고요,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가장 핵심 기업은 역시나 삼성전자죠. 그리고 금융지주 회사로 삼성생명이 있고요, 비금융지주 회사로 삼성물산이 있습니다. 아니, 피터팬 텐베거 종목을 말해준다면서 이건 왜 갑자기 이야기하고 그래? 우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떻게 지금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지만 텐베거가 될 수 있는 이 종목에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피터팬이 영상 초반에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우리의 텐베거 종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이재용 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에게 60억 8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여기서요, 16원을 증여세로 내고 남은 45억 원으로 S1 주식 12만 주를 23억 원에,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 47만 주를 19억 원에 매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는 이듬해 1월과 12월 상장을 했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적절한 시점에 이 두 회사의 보유 지분을 매도하여 각각 375억 원, 230억 원을 회수하면서 560억가량의 차익을 내게 됩니다. 사실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은요,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을 시발점으로 24년간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비상장기업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62만 주를 주당 7,700원씩 총 48억 원에 인수했기 때문인데요. 삼성 에버랜드 주식은요, 장외시장에서 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말도 안 되는 7,700원이라는 헐값에 발행된 CB를 통해서요, 무임승차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주들에게 배정할 때요, 기존 주주였던 제일모직 등은 이 전환사채에 대한 인수를 포기했고 총 125만 주의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이 사들이고 나머지를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사장이 인수했던 것이죠. 이로써 이재용 회장은요, 이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에버랜드 지분 31%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이것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했다라고 봤어야 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1998년 12월에는요, 에버랜드가 당시 비상장 상태였던 삼성생명의 주식을 한 주당 9,000원에 344만 주를 매입하여 21% 지분을 확보했는데요. 이로써 에버랜드는 26%의 지분을 가졌던 고 이건희 회장에 이어 삼성생명의 2대 주주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의 21%의 지분은 전 현직에 있던 삼성생명 임원들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로써 이건희 회장님의 일가는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을 45.56%를 갖게 됐고, 삼성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지분 19.3%를 갖게 됐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7.4% 갖게 된 것이죠. 이로써 삼성그룹은요, 삼성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다시 삼성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이어지는 순환 출차 구조를 1차적으로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요. 삼성그룹의 이런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1996년에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 사채 발행부터 시작된 이 편법 증여에 대해서 법적 싸움에 들어갔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부분에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이로써 승계 논란은 법적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일단락된 삼성 일가의 3남매 재산은 이재용 회장이 48억 3,100만 원을 투자하고 이부진 사장이 16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며 이서연 사장이 16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14년에는 각각 5조 원, 1조 6,500억 원 등으로 폭발적인 자산 증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와중에 삼성카드는 보유 중이던 에버랜드 보유 주식 25.64%를 KCC의 17%를 매각하는데요. 이것은 이 당시에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을 5% 이상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삼성카드가 보유 중이던 에버랜드 주식을 KCC에 매각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여기 보이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안정적으로 완성이 됐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1차적인 단계에 불과했다는 것인데요. 2015년에 본격적으로 2차 경영권 승계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집니다. 이번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데요. 여기서 제일모직은요, 이미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이 합병된 상태의 제일모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에 삼성물산 주식 한 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의 비율로 합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합병 비율이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차 경영권 승계 논란이 진행된 것이죠. 이때 제일모직은 자산이 삼성물산의 3분의 1, 매출은 5분의 1에 불과한데도 합병 가치는 삼성물산의 3배 가까이 높게 책정을 해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 제일모직의 자회사로 삼성의 4세대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바이오 사업을 제일모직의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급격하게 높였던 것이죠. 여기서 자회사로 넣었던 기업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 형태가 되는 에버랜드 40%, 삼성물산 10%가 합쳐진 50% 이상의 지분이 되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대 주주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합병이 되어버리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된 통합 삼성물산은요, 이재용 회장이 16.5%, 이부진 사장이 5.5%, 이서연 사장이 5.5%, 기존에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2.9%를 합쳐서 30.4%가 완성이 되는데, 보통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30%의 지분은 안정적인 지배구조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를 넘었다는 것은 이로써 삼성물산을 통한 다시 한번 2차적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완성됐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삼성물산이 자신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 사업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했고요. 사업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은 기업 가치를 일부러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찌됐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통합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단순화시킨 지배구조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사업적인 시너지를 내려고 했었는데요. 즉, 제일모직이 에버랜드를 이미 흡수했었던 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까지 흡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의 패션과 식음료 사업까지 곁들여서 이 당시 삼성그룹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삼성종합건설의 현신인 삼성물산의 사업을 합쳐서 이제 상사 부분까지도 함께하는 통합 삼성물산으로 간 것이죠. 이러면서 건설 사업은 당연히 삼성물산이 지속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은 두 지분이 합쳐져서 51%가 됐으며, 제일모직의 패션과 식음료 사업 그대로 넘겨받았고 상사 부분 역시도 진행이 된 것이죠. 특히 삼성물산과 합병한 제일모직은 빈폴과 갤럭시 같은 패션 사업이 핵심이었던 기업이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미 삼성 에버랜드에 1조 5천억을 주고 매각했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삼성 에버랜드는 알짜배기였던 제일모직의 패션 부분까지 인수를 하면서 엄청난 덩치를 키웠습니다.
키울 수 있었고요. 결국 삼성 에버랜드의 사업 구조는 제일모직을 통해서 패션 사업을 진행을 하고 건축과 경관 사업은 S1에 4,800억 원에 매각을 했으며 급식과 식자재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삼성 웰스토리를 설립해서 넘겨줬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삼성 에버랜드 사업과 골프를 합친 이 레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패션과 급식과 식자재, 레저 사업을 곁들이게 된 것이죠. 이제 제일모직은 가장 핵심이던 패션 사업부를 매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성장 동력이 떨어진 상태였죠. 그래서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을 삼성 SDI와 합병을 하게 합니다. 즉 패션 사업 부분을 에버랜드에 넘겨준 제일모직은 이제 삼성 SDI를 통해서 흡수 합병됨으로써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로써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를 갖게 됐는데요. 그런데 삼성물산의 주주 중에 엘리엇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엘리엇은요, 적극적인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삼성물산의 지분을 7%를 취득한 것이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삼성물산의 합병의 부당성을 적인 문제로 제기를 하면서 이 시기에 엄청난 이슈가 됐었는데요. 즉 2015년 5월에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발표한 순간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총에 대해서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죠. 그해 7월에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고요. 엘리엇은 법무부에 합병에 대한 손해배상 중재의향서를 2018년에 제출을 한 것이죠. 자, 이 부분을 2024년까지로 보시면 엘리엇과 삼성물산에 대한 이 사건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2015년부터 시작을 해 2016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서야 비로소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삼성카드로부터 초기에 17%라는 지분을 받았고 이 지분이 합병을 통해서 5.76%로 통합 삼성물산의 주식으로 바뀐 KCC가 찬성표를 던진 데다가 국민연금 역시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주총 통과 요건이었던 66.7%를 넘어서게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삼성물산 아래 이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그룹은 차적인 지배구조를 완성하게 됐는데요. 향후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과제였던 삼성물산의 일대주주로 있던 이재용 부회장 아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킬 통합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삼성그룹에서는 양대 축으로 해서 강화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원래 이때까지만 해도 전망이요, 삼성전자를 향후에 인적 분할해서 사업회사와 관련 계열사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로 나눈 뒤에 통합 삼성물산이 이 지주회사를 합병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자사주 마법이라는 M&A 기술이 작동이 됐어야 했는데요. 이 부분이 2024년 6월에 금융위에서요, 상장사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해서 경영권에 대한 권리가 없는 이 자사주를 인적 분할 시에 다시 경영권을 갖게 하는 것으로 부활시키는 이 부분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현재의 통합 삼성물산은 인적 분할된 삼성전자를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구선이 막혔던 거고요. 그럼에도 변함없는 것은 통합 삼성물산은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숙명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대하는 데는 현재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해서 주식 뻥튀기로 재산을 증식했는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 SDS입니다. 삼성그룹에서는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S 같은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싼 값으로 대량 매입하게 해줬습니다. 이것은 과거 에버랜드 지분을 취득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룹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늘린 이후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이 기업을 성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삼성 SDS의 매출과 수익이 한껏 커지는데요. 이후 삼성 SDS를 상장을 시키면 이재용 회장은 싸게 산 주식을 다시 비싸게 팔아서 큰 돈을 챙길 수 있었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 이로써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9%의 지분 외에도 이미 1조 5천억 원 이상의 현금을 마련해준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1999년 2월에 삼성 SDS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한 주당 7,150원에 321만 7천 주를 발행을 하는데요. 이 중에 65%를 다시 삼남매가 가져가면서 이재용 회장과 두 딸이 보유하게 된 것이죠. 이 당시에도 삼성 SDS의 주가가 장외시장에서 5만 8천 원에 거래를 됐었는데 7,150원에
넘긴 것은 에버랜드는 전화사채였고 삼성 SDS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서 종류만 다를 뿐 형태는 똑같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현재 삼성 SDS의 2025년 5월 2일자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지배주주로 존재하면서 삼성그룹에서 48.93%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이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익을 거둔 부분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이건희 회장의 현금 증여를 통해서 560억 원의 차익을 챙겼고, 이것은 삼성 SDS와 삼성 에버랜드를 통해서 각각 1조 6,600억 원, 1조 1,400억 원을 포함해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시드가 되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삼성그룹의 지금의 지배구조를 이재용 회장이 완성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결국 삼성그룹의 오너 3세들은요,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이 여기서 보이시는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게 해줬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겠죠. 왜냐,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을 삼남매가 상속을 받은 데다가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었던 홍나희 관장도 삼성전자 지분을 중심으로 상속을 받으면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금을 내는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홍나희 전 관장은 총 1조 4,052억 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하면서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고요.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주식 6,159억 원을 비롯해서 삼성 SDS 2,465억 원, 삼성물산 1,448억 원, 삼성생명 1,428억 원 등을 처분하면서 1조 1,500원의 세금을 납부를 했고요. 이서연 사장도 삼성전자 5,893억 원, 삼성 SDS 1,713억 원 등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서 7,606억 원을 확보하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다만 이재용 회장은 좀 다른 방법을 썼는데요. 우리의 상속세법을 보면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연부연납을 신청을 하면 세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서 가산이자 3.5%를 적용을 해서 최대 10년간 10일에 걸쳐서 납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지금의 지분율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럼으로써 이재용 회장은 아직까지는 주식담보대출이나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 없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2026년까지 매년 5천억 원 가까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주주의 지분 승계와 관련해서 상속세 납부가 마무리되어야지만 주가가 급등한다, 이런 패턴을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이재용 회장 사례를 보듯이 상속세가 확정되기 전에는 주가가 급등하면 상속세 납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은 원활한 승계를 위해서 상속세 납부 금액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기업의 호재나 성장 가치를 꽁꽁 숨겨놓는 경우가 많고,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을 해서 재무구조를 좋지 않게 시장에 인식시키는 등의 꼼수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번 경우를 통해서 이 부분은 왜 그러는지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해해 주시고요. 어찌됐건 현재 상태에서 통합 삼성물산은요, 이재용, 이서연, 이부진을 포함해서 삼성 일가에서 36.33%를 보유하면서 삼성전자를 많이 보유하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인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었고요. 아직 이재용 회장의 배당금 실수령액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서 2천억 원에 못 미친 금액 수령이 추정되기 때문에 5천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매년 납부하려면 3천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재용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 SDS의 9% 지분의 시장은 관심이 있고요. 우리는 이재용 회장의 주머니를 키워줄 수 있는 삼성그룹의 경영 방향성을 강력하게 핵심 투자 포인트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 일정이 다가오면서 삼성물산의 주주 환원책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것인데요. 2년 내 자사주 전량 소각 등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했고요. 다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기존에 보유 중인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지배력도 함께 급등하게 된 것이죠. 어찌됐건 모녀는 상속세 납부를 끝냈고요. 이재용 회장의 선택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재용 회장의 상속세 납부에 대한 선택지는 어디로 갈지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것은요, 통합 삼성물산, 즉 지금의 삼성물산의 다음 수순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의 삼성물산을 이재용 회장
회장을 비롯한 3남매가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과거 이건희 회장의 한이었던 삼성전자 지분이 낮은 부분에 대한 삼성 일가의 열망을 달성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상태인데요. 피터팬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금의 삼성물산을 이해하려면 이런 지배구조의 역사를 알아야만 하고요. 왜 삼성물산이 건설 부분과 상사 부분, 패션과 레저 식음료, 그리고 심지어 바이오 분야까지 있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지만 제대로 삼성물산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일기획과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종합건설과 삼성 상사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합쳐진 지금의 삼성물산은 이런 5가지의 엄청난 내재 가치를 지닌 상황에서 어떤 성장 동력으로 가고 있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물산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건설은 국내외 건축 토목 플랜트 그리고 주택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상사는 자원개발, 철강, 화학과 산업 소재 등의 국제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기획이 맡고 있던 패션 부분은 여전히 삼성물산에서 중요한 사업 포트폴리오로 존재하면서 의류 제조 및 수입 판매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한 리조트 사업은 캐러비안 베이와 골프장 그리고 조경 사업까지 추가되면서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급식과 식자재 유통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자주 소식을 접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장을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위탁 생산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현재 삼성물산의 금융자산 중에서 상장 주식 내역을 보시면 삼성전자를 5%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을 19.34%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43% 보유하고 있고 삼성 SDS를 17% 보유한 상태로 삼성 E&A 7%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가치로는요. 삼성전자가 16조 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5조 원으로 이 두 기업만 합쳐서 금융자산 중에 상장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만 56조 원에 이른데요. 현재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20조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조금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요. 현재 삼성물산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이 41조에서 42조로 증가되는 것이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3조 내외에서 이제 3조 중반대로 상승할 것이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3조 내의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려면 FCF라는 프리 캐시플로우, 즉 잉여현금 흐름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한데요. 잉여현금 흐름이 올해를 기점으로 2조 4천억, 2조 5천억이 생긴다는 것이고 이 잉여현금 흐름은요. 순수하게 기업이 쓸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M&A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쓸 수 있는 자금인 상태고요. 삼성물산의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자산이 70조가량 되는 상태에서 부채가 24조이기 때문에 자본이 45조인 상태로 현재 시가총액이 20조이기 때문에 PBR, 프라이스 투북 레이터가 장부가치 비율이라는 이 수치가 0.5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PBR이라는 것은 청산가치라고도 하는데요. 즉 지금 삼성물산을 정리를 했을 때 현금화시키면 40조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는 20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승계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6가지의 메인 비즈니스를 흡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프라이스 어닝 레이터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보다는 청산가치로 알 수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한 PBR 수치를 더 중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삼성물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요. 2020년도부터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PBR 수치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0.5배 수준, 즉 삼성물산을 청산했을 때 그 가치보다 절반의 가격에서 현재 삼성물산이 거래되고 있다. 이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재무 안정성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앞서 FCF라고 해서 잉여현금 흐름에 대해서 2조 원 정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총 차입금과 순차입금, 부채 비율 등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차입금 의존도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부채 비율 역시도 퍼센트 이하죠. 여기에다가 당장 현금이 도는 비율인
당좌 비율이나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에 대한 비율 역시도 아주 건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 이런 부분은 현금성 자산이 5조 원이 넘게 있기 때문이고 순이자 비용은 이자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이자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재용 회장의 주머니를 두둑이 여겨줘야 될 상속세 납부의 주된 배당 수익처가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PER이나 PBR 그리고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한 EV 에비타 비율, 이 비율 역시도 현재 한국 증시가 8.5배인데 더 낮은 부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무구조를 가진 삼성물산의 성장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삼성물산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은요, 가장 핵심인 것이 수소와 태양광 그리고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력 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소형 원자력 사업인 SMR 사업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SMR이 뭔지 잘 모르시는 시청자님들이 계실 텐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브리핑을 드리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피터팬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삼성물산이 큰 주식이다 보니 우리 시청자님들이 소액으로 단기에 고수익을 추구해서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돼서 피터팬이 아주 조만간 대폭등이 나올 수 있는 중소형주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집중, 초집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의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신규 상장된 이후에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뒤로 여기 보이시는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는데 지난 12월의 저점 이후로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상방에 있는 박스권 상단선에 대해서 수렴의 형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평이 정배열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죠. 이런 차트를 가진 이유는요, 너무나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소재와 테마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첫 번째로 이런 소식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K뷰티에 헐리우드 스타들이 빠져있다. 그러면서 관세 전쟁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먼저 구매를 하라고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것인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미국에서 화장품 수출 1위로 프랑스를 제친 것이 바로 K뷰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중국까지도 지금 K뷰티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3월에 잠정 수출액만 1조 3천억 원 소비가 늘어났고요. 대중 수출이 4개월 만에 반등했고, 미국에서는 화장품 수입국 1위에 오른 데다가 독일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매집이면 매집, 바닥이면 바닥, 온전히 우리 시청자님들이 최소 더블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이 기업은요, 바로 K뷰티 기업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선 정국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금일 11시 30분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K뷰티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를 기회로 삼아서 더 넓은 글로벌 경제 영토 개척에 나선다고 말이죠. 정부 자료를 보시면은요,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68억 달러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5년 1분기에도 화장품 수출 실적이 15.3억 달러로 20%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역대 1분기 최고치를 또 한 번 갱신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중 관세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K뷰티 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서 발벗고 나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이제 어느 나라 가릴 것 없이 글로벌의 모든 나라들이 K뷰티에 열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이 바로 가격대까지도 아직 급등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오랫동안의 횡보한 이후에 등할 수 있는 조짐이 나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기업은요, 98조 중국 시장에서 한한령과 관련된 해제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실적까지도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던 데다가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인 라스트벨벳 틴트라는 제품과 900만의 선택인 만능 라이너 그리고 스파츌라 컨실러와 로 틴트까지 대체가 불가능한 신선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이런 제품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이렇게 K뷰티만의 장점을 살리면서
국내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이 기업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즉 우리 시청자님들이 바닥에서 잡아서 최소 200%를 드실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에 있는 그런 황제주가 될 수 있는 초입에 있는데요. 아쉽지만 영상에서는 이 이름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수 타점을 잡고 가야 하는데 공개를 해버리면 돈이 몰려서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딱 5초만 입장 신청을 하시면은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운영 중인 100% 무료 소통방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 이름과 자세한 분석이 곁들여진 리포트까지 제공을 해드리고요. 심지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람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이 종목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반드시 입장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단순한 급등주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K-뷰티 주이고요. 이미 다른 뷰티주들은 5배, 10배 올랐는데 아직 바닥권에서 매집만 있는 상태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소통방에 입장 신청하셔서 반드시 큰 행운 꼭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